근데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네. 왜 이렇게 음식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날씨가 더우면 좀 입맛도 좀 사라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들은 그러세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유전자로 네. 그 뭐 다이어트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또 선호하는 음식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자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게 가능한 벌써 많이 나왔겠지. 아니에요. 진짜 네. 유전자의 세계를 너무 모르시네요. 이 유전자가 외모뿐만이 아니고 네. 사람의 성격, 뭐 수명 이런 것들의 정보도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궁무진하대요. 오늘 그러면 말 나온 네.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전문가들 모시고 네. 가시죠. 자, 오늘도 과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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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강성우 교수님은 지난주에 나오셨다가 꽤 그래도 좀 버틸만 하셨나 봐요. 또 다시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불러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냈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또 반응이 괜찮았는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아니, 우리 오늘도 이광환 교수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빈자리가 안 느껴졌어요. 저도 늘 계셨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네요. 강한 교수님께서. 네. 자, 오늘은요 넓은 우주보다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준호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름이 되게 거창합니다. 유전과 발생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구실이고요. 사실은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정말 조그마한 선충을 가지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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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조사를 제가 좀 해왔는데 이준호 교수님하고 이은희 작가님하고 사제지간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은희 작가님 어떤 학생이셨나요? 발생학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사실 95년도 제가 그때 보기에는 굉장히 젊은 교수님 그리고서는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셨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어요. 교수님과 제자에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같은 출연자로서 같은 뭐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로서 또 함께 자리하니까 또 완전 새로운 경험이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은희 작가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예,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들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네. 그 프로그램 운영인데 거기에 오셨었어요. 네. 제 왼피로.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오늘 모신 두 분이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한 분은 거대한 우주를 논하시는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유전자를 또 논하는 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참 궁금하네요. 유전자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단어가 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세포,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뭐 DNA, 요즘은 또 RNA까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좀 심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한 학기짜리 질문을 지금 다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그럼 넘어갈까요? 저희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네, 최대한 쉽게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세포는 다 아시죠,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세포인데 그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구를 하면 그게 세포학이 되는 거고요. 그 세포들이 똑같은 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 자손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유전학, 발생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속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
그러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이 있어요. 핵 속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DNA가 있습니다. 근데 DNA라는 게 사람 같으면은 뭐 23쌍 23쌍 염색체로 되어 있죠.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DNA의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들이 일렬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염색체에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유전자가 일렬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유전자는 이제 DNA의 조각인 거죠. 그 DNA 조각을 가지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전 물질은 말하자면 설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니까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그게 RNA가 되거나 또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연구하면 그건 또 뭐 분자생물학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한 문제로. 아니 근데 그 네. 약간 우리가 늘 DNA 얘기할 때 나오는 네.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같이 생겨가지고 네, 네, 네. R형들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 이식나산 영양. R형들. 가운데.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게 뭐 어떤 이미지인가요? DNA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글자 있죠. 네. 글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글자는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붙으면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속에는 이 DNA가 한 30억 개 정도가 쫙 있어요. 세포 하나에. 아 맞네. 네, 맞는데 근데 그게 너무 두꺼우니까 네. 46개, 23쌍으로 분책을 해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분책을 한 내용 중에서도 쓸모없는 내용, 그냥 뭐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있는 내용. 그런 게 사실은 근데 그 전체에서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묶어내면 유전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걸 다루냐에 따라 분야가 달라져서 세포 전체에서 걔들이 하는 일을 하면 세포화 유전자들이 하는 일만 하면 유전화 그 유전자가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그게 뭘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이 나가는지 보면 발생학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나요? 선생님 몸에 들어있는 세포와 제 몸에 들어있는 세포 숫자가 평균. 같을까요? 아 다르죠. 왜냐하면 신장이 다르니까. 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 과학자들이 추산하는 게 38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38개. 조개, 조개요? 조.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모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38조 개가 들어있는 세트가 들어있는 세트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동물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유일하게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게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죠. 난자 하나, 정자 하나. 그러면 그게 수정란입니다. 세포 하나인데 사람은 38조 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네, 엄청난 증폭이죠, 사실 이것도. 그 모든 게 모여서 이제 우리 몸을 그렇습니다. 구성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포가 하나에서 38조 개가 되는 동안에 유전자들은 보존이 되어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복제를 합니다. 그럼 38조 개가 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같으면은 그러니까 성장하는 걸 보시면 그렇죠. 거의 성인 기준으로 성인 38조 개.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적죠. 한 10조 정도 네, 사이즈 대비. 아마 뇌 세포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죽으니까. 전공이시죠. 네, 뇌세포를 했죠 한때는. 네, 더 많다가 이제 가지수가 많다가 시냅스가 많이 죽어가는 거죠. 내 세포는 지금도 계속 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진 않지만요. 네네. 뇌세포도 자꾸 쓰면 쓸수록 네. 이게 이 연결이 강화돼가지고요. 좀 더 보존이 된대요. 아직까지도 그 미지세계라고 뭐 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더 앞으로 그 발견해야 될, 그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뇌 쪽은요. 네. 아직 그 무궁무진한 어떤 연구할 것들이 많은 그런 세계라는 점에서 우주와 또 유전자의 세계가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준호 교수님의 이제 의견을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제가 비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의 우주로 봤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세포잖아요. 그럼 세포는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은하단들이 있어요.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단들이 있고 그 세포를 구성을 하고 있는 DNA
가장 중요한 정보죠. 그것들이 이제 은하들이 모인 거죠. 은하단이라는 건 은하들이 모여 있으니까 DNA를 은하라고 했을 때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잖아요. 각각의 임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도 다 다른 성분들이 있어요. 별도 있을 거고 행성들도 있을 거고 블랙홀도 있을 거고 그 각각의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이 아마 유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비유 어떻게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100점. 아,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네요, 제가. 다음에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아, 이게 그 우리가 소주라는 게 사실 추상적이고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어, 그 보통 그 유전자 얘기를 하면 뭐 아빠나 엄마를 닮으면 뭐 유전자의 힘 이런 표현들 많이 좀 쓰잖아요, 우리가. 딸들은 아빠 쪽을 닮고 뭐 아들들은 엄마 쪽을 닮고 뭐 이런 그 반대였나 하여튼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나요? 첫째 딸이 아빠를 닮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그걸 맹신을 하세요. 아버님이 나를 잘생기셨군요. 닮았네. 아, 자랑스러운 딸. YTN의 간판. 아, 그래. 이건 외모는 나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발끈하시죠. 어디를 당신을 닮았냐. 나를 쏙 빼닮았지. 형제가 만약에 있다면 우월 유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확률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모든 게 확률이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그걸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 확률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세포 일어난 그런 쪽에 일어나는 것도 아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네, 얘기다. 사실 네. 저는 애가 쌍둥이잖아요. 하나는 딸이고 아들인데 하나도 닮았어요. 밖에 나가면 얘들이 쌍둥이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애들인데. 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환상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확률이 이렇게도 다르게 나타나는구나를 집에서 아주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키가 작으신 편이고 아버지도 만약에 키가 작으신 편이라면 근데 그 사이에서 아주 키가 큰 자녀가 나올 수도 있나요? 확률이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확률이니까. 키를 권장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뼈 성장 요소도 있고 그 성장 호르몬 양도 있고 뭐 갑상선 호르몬 양도 있고 성장 호르몬에 반응하는 리셉터의 숫자도 있고 그리고 영양 상태 뭐 별게 너무 많아갖고 그게 어떤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사실은 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정상보다 아주 작잖아요. 네. 그럼 조사를 해서 어디가 결핍됐는지는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냥 크다고 해서 어떤 게 좋아서 커졌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멘델이 유전학을 연구해서 발표한 거를 보면 완두콩이잖아요. 네. 완두콩은 흰색인가 뭐 초록색인가 이렇게 딱 나눠져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키나 예를 들면 용모나 이런 건 유전자 하나가 아니라 유전자만 봐도 몇 개가 관여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사실 많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상 섞인다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우주에서도 이제 별이 생겨날 때 먼지 속에서 생겨나는데 어떤 먼지들이 어떤 구조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큰 별이 태어날 수도 있고 작은 별이 태어날 수도 있고 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닮았습니다, 그죠? 네. 아까 그 100점 받으신 이후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어깨가 올라갔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외모뿐만이 아니고 재능이나 이런 부분도 유전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잖아요. 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근데 것 그거 같아요. 분명히 좀 있는 있을 것 것 같기는 같은데요? 한데 그냥. 저희가 그 좀 단순화시켜서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보통 어떤 형질이 유전이 되는 게 이게 환경 때문이냐 유전자 때문이냐 이걸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쭉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IQ는 아마도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예를 들면 20%다. 그럼 나머지 80%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유전자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고 싶은 걸 보면 20%가 크게 보일 거고 아니면 80%가 크게 보일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게 생물학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부모한테 익숙한 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과학관을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과학관을 놀이터인 줄 알아요.
훌륭한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신 것 네, 같아요. 놀랬던 줄 저는 알아요. 과학책을 많이 읽혔더니 과학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서 싫어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주 증오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전적인 힘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아버지가 운동선수고 이러면은 잘 다뤄주는 법을 알잖아요.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역시 확률. 네, 기승전 확률인데요. 확률이죠. 양자역학은 확률입니다. 인간의 유전자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밝혀졌나요? 뭐 계속 연구는 진행되고 있겠죠. 그렇죠. 아주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논문에서 사람의 염색체 끝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염기 서열을 밝혔다는 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2000년쯤에 사람의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때는 유전자 전체를 안 게 아니고 전체의 대강을 안 것인데 그러니까 뉴스를 터뜨린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는 정말로 제일 끝부분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텔로미어에서 텔로미어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T to T를 끝냈다. 그게 말하자면 설계도의 모든 걸 이번에 찾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나 질문하셨는데 그건 아직도 잘 모르죠. 그럼 앞으로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많죠, 사실은. 예전에 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제술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이모가 여성암 전력이 있었고 또 유전자 검사를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절제를 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전자를 분석하면 앞으로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그게 굉장히 뜨거운 분야이죠. 네. 임상에서 뜨거운 분야라고 알고 있고요. 그 유방암 쪽이 가장 그 예측이 잘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의 변형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걸린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예측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암이 그렇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 예후가 제일 나쁘다고 하는 췌장암의 경우는 진단도 잘 안 되는데 예측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유방암처럼 정확한 예측 인자를 찾는다면 엄청난 진보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데도 이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하고 치료가 약간 개념이 다를 수는 있겠죠. 예. 진단을 잘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치료를 하는 거는 지금도 아마 암 치료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안 잡히는 암은 요즘에는 뭐 표적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유전자를 써서 암을 잡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보통 항암 치료하면은 암들이 이제 무한히 증폭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또 급속하게 증폭하는 세포들을 공격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면은 탈모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작용을 줄이면서 정확하게 탁 잡겠다는 의미니까 아마 그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 받은 분 케이스는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치료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진단 체계에서는 조금 더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그렇죠. 것으로는 이제 치료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뭐 지난 10년 사이에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게. 암은 그렇고 다른 질환이나 질병에 있어서도 뭐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좀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뇌 질환의 경우도 유전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2020년에 개정된 그 생명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로 밝혀낼 수 있는 질환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56가지. 그다음에 그 산정 검사, 태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189가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밝혀낼 수 있다. 꽤 많은 거 이렇게, 아닌가요? 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이게 관심이 있어서 찾았을 때는 산정 검사를 할 때는 63가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 배가 늘었네요. 네, 180 그래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원한다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질병 전체 종류에 대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이 종류의 질환은 유전자가 고장이 났을 때 질환이 일어난다고 확실하게 증명된 것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어떠한 병에 대해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병을 조금 예측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 병만은 좀 내가 미리 예측해서 막아보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치매. 네. 저도 한 표예요. 치매가 가장 나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든지를 모르고 남만 힘들게 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서 전 치매. 저도 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힘든 네. 질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또 전공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수명 이런 거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좋을지 아니면 굉장히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측이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데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 습관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저는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르고 지내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 있다면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모르고 싶어요. 어떠세요? 작가님?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만큼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궁금한 거야. 아, 그럴 수도 네, 전 있겠네. 궁금해요. 아니, 사장님 좀 궁금하시죠? 우리 사장님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 진짜 저도 뭐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생명 연장 이라든지 뭐 100세 시대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맞습니다. 인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어.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생명 연장 기술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로 한정을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전공은 이제 꼬마선충이니까 꼬마선충은 한 2주 정도 살거든요, 수명이. 사람으로 치면 그게 100세라고 본다면. 거기에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2배 또는 3배 사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사람 치면은 200살, 300살 200살, 사는 거. 300살까지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유전자 하나에 살짝 변화이거든요. 실험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상에서 그 돌연변을 가지고 2배 오래 살면 실제로 다른 애들하고 경쟁해서도 오래 살까? 그쵸.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험실 조건에서는 오래 사는데 왜냐하면 항상 최선의 조건을 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선충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유전자로 수명을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텔로미어라는 것이고요. 텔로미어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염색체 맨 끝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염색체 맨 끝부분은 사실은 그 운동화 신발끈 같이 이게 자꾸 닳아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짧아져서 어느 단계까지 딱 오면 더 짧아지면 안 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면 세포가 판단을 하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게 노화입니다. 세포의 노화는 세포가 분열을 그만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텔로미어가 더 길면 분열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노화가 늦게 찾아오. 늦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길면 세포 분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암이 되는 거죠.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처럼 되겠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짧으면 수명이 너무 짧아지고 너무 길면 암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서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는데 텔로미어 갖고 뭘 하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뭐든지 적당하게 제일 좋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밝혀진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게 먹는 거.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모든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고 하죠. 거의 유일한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그 피자하고 치킨을 아주. 예. 뭐 저희가 그 이제 인간의 몸속 유전자와 우주를 비교해봤는데 그렇다면 우주의 행성도요 스스로 그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뭐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태풍 같은 게 의외로 열 에너지를 적도에 있는 그렇다고 큰 열 하더라고요. 에너지를 예. 극지방 쪽으로 이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가득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의외로 화산 폭발도 이제 CO2 같은 이산화탄소들을 이제 차단을 시켜주면서 대기 중에 이제 낮춰주면서 기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닷속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네. 프랑크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네, 인간한테만 조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연계,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유전자의 세계와 우주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초반부부터 이제 이 친구를 좀 찾으셨어요. 아주. 드디어. 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에 이 친구가 딱 대표로 있더라고요. 네, 네. 벌써부터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내 자식 보는 느낌. 되게 예쁜 내 손자 자랑하는 느낌이세요. 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네요. 학기 말에 저 강의 평가를 학생들이 해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교수님은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진다. 그게 항상 매 학기에 나왔었어요. 근데 애정하시는구나.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톤도 올라가고. 아니, 정확하게 지금 이 파트 넘어가기 전에 한 3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얼마나 애정하시는지. 네. 예쁜 꼬마 선충이란 이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예쁘거든요, 안 솔직히. 이쁘거든요. 현미경 보고서 이뻐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 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엘레강스예요. 엘레강스인데 제 이메일 주소도 엘레강스. 이메일 주소까지. 이메일 주소가 찐 엘레강스인데 사랑이시네요, 진짜로. 그 엘레강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우아한 그렇죠. 선충도 우아한 이상하고. 선충은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게 정설이고요. 꼬마 선충은 얘가 크기가 뭐 1mm니까 꼬마 선충이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저희 연구실에 있는 그 로고는 이쁘게 눈도 그려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선충은 눈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쁘게 안 생겼어요, 사실. 그 미화를 조금 시키신 엄청나게 거네요. 미화시킨 거죠. 네. 뭐 제 기준으로는 조금 좀 흉측하게 생긴 뭐 너무 예쁜 꼬마 선충이 인간의 유전자와 절반이 일치한다고요?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죠. 네. 생긴 걸로 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사람은 너무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유전자는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90몇 % 의미 없는 걸 왜 하냐 그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연습 삼아 해본 걸 그 꼬마 선충을 갖고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꼬마 선충을 해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고 할만하구나 해서 그 팀이 그대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해요. 실제로 같은 선수들이 해요. 연습 문제였군요. 연습 문제를 풀어서 사람을 이제 다시 풀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유전자번호는 다 다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들만 놓고 보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들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이라는 거. 근데 사람이라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공통 분모가 한 절반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꼬마 선충이 인간하고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나요? 저희가 연구한 걸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꼬마 선충도 술을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해요. 취하면 어떻게 움직임이 달라지나요? 취하면 말투가 갈짓자로 기어다닌다거나.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런가요? 그러다가 오. 자요. 아 자요? 저랑 비슷하네.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안 가는 것도 저랑 비슷하네. 어디 선충도 그러면 항상 가서 자는 데가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느려지고 뭐 이상하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 휘발되면 또 일어나서 가요. 아,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희는 유전학을 하니까 유전학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돌연변이를 찾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보통 꼬마 선충은 이제 한 진한 맥주 정도에 들어가면 10분 내에 다 취해요. 취하는 정도가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의 10분 내에. 10분 내에. 그러니까 그 맥주에 담그시는 거예요? 저희는 담그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7% 주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야 말 그대로 술독에 빠져 있는. 술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술독에 빠뜨리면 10분이면 뭐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투여를 한 다음에 30분을 기다려요. 근데도 아주 쌩쌩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취하는 거예요? 안 취하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이름을 신기하다. 주당이라고 지었어요. 그거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 유전자를. 발견하셔서 한글 발견하셔서. 이름으로 주당 유전자라고 우리 지었대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그렇죠? 네. 아, 그러셨나요? 주당 유전자의 발견자이십니다. 네. 학계의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저희가 이름이요. 논문을 낼 때 네. 이제 주당인데 주당을 다 쓰면 주당이고요. 줄이면 JUD에서 주드라고 불러요. 괄호 열고 한국말로 술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써서 논문을 저희가 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된 유전자입니다. 아니 처음에 이 사진만 보고 조금 편견이 있었는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짓이 귀엽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이 왜 교수님께 예쁨을 받을만 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중에 좀 베스트 연구로 좀 꼽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연구는 아무래도 노벨상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02년에 이제 노벨상을 처음 받아요. 그 뒤에 이제 2개를 더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연구는 그러니까 꼬마 선충이 되게 단순해요. 세포가 사람은 뭐 수십조라고 하지만 꼬마 선충은 100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몸 전체를 구성을 해요. 네. 그러면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969개예요, 정확히는. 그 세포들로 만들어지는 그 족보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족보를 아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사실. 근데 그 족보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 족보를 타고내는 이 세포는 항상 태어나서 하는 일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 태어나는 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0개가 넘어요. 150개가 넘어요. 근데 모든 선충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세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그냥 힘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조절에 의해서 죽는구나. 그 유전자 속에 세포를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발견을 해요. 패턴이 일관되니까. 모든. 그래서 세포 사멸이라는 표현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게 노벨상이 된 거고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제 세포가 사멸을 안 하면 사실 암이 되는 거고, 안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으면 그게 또 이제 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것이어서 그게 꼬마 선충 연구에서 맨 처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찾아진 유전자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원리를 가져올 수 있죠. 사람에게 또 그런 세포가 있거든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세포. 하는 일이 죽는 것밖에 없는 세포가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
태아 때는 있거든요. 물갈기처럼. 아 그래요? 네,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게 다 죽어서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이렇게 가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물갈기처럼 죽으면 이제 만들어고. 선천성 기형이 기형이 되는 되는 약간 거죠. 오이발처럼. 네, 생기는 그러니까 이 세포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들은 기능도 없고 생겼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일이에요. 아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간호사분들이 손가락 개수나 발가락 개수를 손가락 확인- 붙었나 안 붙었나 다 체크하시죠. 어. 아. 그래? 몰랐어요. 아, 박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저희와 같으면 어떡합니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아, 참 흥미롭네요, 진짜. 네. 영화 주라기 공원이 이제 그 유전자 복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유전자를 복제해서 공룡을 복원시키고 이제 인간 복제까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면 뭐 멸종됐던 동물이나 또 먼 향후에는 인간까지도 복제하는 미래가 올 수 있을까요? 유전자 차원에서 이 복제를 통한 어떤 생명의 복제는 제가 보기에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공룡을 살리려면 살아있는 공룡의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아직까지는. 아니면 정말 정교한 DNA가 있어서 또는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걸 공룡과 가장 가까운 현존 동물이 어떻게 있을까요? 생명체에서 찾아서 거기에다가 그런 난자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그 이종 뭐 이런 식이죠. 주라기 공원의 내용 자체는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허구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유전자 지도가 다 나온 선충도 복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유전자도 많을 것 같고 이미 멸종된 공룡을 복원한다는 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근데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뭐 DNA를 보관하는 바이오뱅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동물이 멸종되면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뭐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충이 있어서 그 해충을 없애는 뭐 약을 쳤다.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구를 점령하고 나서 크기가 큰 포유류는 그렇죠. 대부분 멸종으로 대형 간다는 거 포유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네, 끼어 유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는 걔가 사라지면서 또 다른 안정화를 취한 생태계에 그렇죠. 다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좀 바람직한 그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바람직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판단인 건데, 그렇죠? 근데 저런 건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멸종 위기의 동물들, 그렇죠. 멸종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달도 멸종 위기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10수년간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얘네들이 거의 지금 많이 돌아왔고 회복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위기를 느끼는 시점만 잘 찾아내면은 굳이 멸종까지 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노력으로 얘네들 되살릴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냥도 그렇고요. 그렇죠. 거기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그렇죠.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 호랑이를 복원하겠다면 하나를 가지고 복원을 해버리면 결국은 생태계에서 그렇죠. 못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를 네. 아주 드물게 뛰어다니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유전자 복제도 있지만 한동안 유전자 가위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쓰이는 그 유전자 가위를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 실질적으로 쓰기는 좀 힘든 네. 정도로 좀 나빴던 거고 이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정확도의 거의 한율 돼요. 잘라.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면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만 가서 자를지 얘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잘라놓고 있을지 그 부분을 다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원하는 걸 자르는 건 정확한데 그쵸. 혹시 딴 데 잘랐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모르겠다. 그걸 열심히 지금 찾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찾아내기 쉽지는 않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주로 이제 혈액 쪽은 혈액 쪽. 좀 쉬우니까 혈액은 제일 뽑아서 많이- 그죠. 바꿔주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혈액세포 자체가 또 줄기세포이기도 하고 그 혈액은 아니지만 그 골수에서 골수세포, 꺼내면 예. 되니까 그죠. 유전적으로 조금 질병하는 것이 밝혀졌다면은 그렇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곳을 잘라가지고 정상적인 그 바꿔넣기를 세포로 해줄 수 있죠. 바꿔넣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 가위. 중국에서 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 편집을 통해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진 쌍둥이 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중국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사실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맞아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다고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당연히 가능한데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약간 거죠. 야 된다고 진짜 하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 여기 남의 물건 집어오는 거 되지만 집어오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네. 있는데 넘지 말아야 도 선이 있고.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윤리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정확하고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허가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제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자,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는 또 좋은 의도도 있잖아요. 이 유전자 연구 왜 앞으로 더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할까요? 1970년대, 80년대 그 유전공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유전자 재조합. 그 재조합을 제일 잘하는 게 지금은 유전자 가위인 거죠. 그 세대가 넘어온 거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유전자를 막 바꿔치기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일 잘하는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으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챙기면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를 하자. 뭐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좋은 모델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뭐 유전자 가위든지 뭐든지 아마 상식과 뭐 그죠 법에 근거한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건 또 그렇죠.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항상 있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이런 실험동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꼬마 산충 같은 이런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나중에 우리에게 거기서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교수님도 그러셨고 왜 교수님 방에서 나온 제자분들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랬죠.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 거야 라는 맞아요. 책이 있는데 맞아요.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친구 연구자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머리로 왜 벌레 따위를 연구하고 있니? 라는 소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쓸모없는 것에 대한 연구가 결국 우리를 구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멋있네요. 보고 있으면 교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푸는 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차근차근 연습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제자가 이렇게 부담감을 팍팍 짊어주시는데. 벌써 30년째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류를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사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이게 그 성장한다면 정말 꼭 필요한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그 정말 우주를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시는 박사님과 또 현미경으로 이 작은 세포를 보신 두 분의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세계가 또 맞닿아 있네요. 닮은 점이 많았어요. 네, 아주 오늘 흥미로운 토크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음악은요. 음악 선물은 SG 워너비의 김진호 씨의 노래 가족 사진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 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네.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뭐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예진 알바 좀 노래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유전자 연구는 뭐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교수님 을 시작으로 또 많은 제자분들 여기 또 제자 한 분 계신데 나왔습니다. 밖에서 알리는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엄청 네. 중요한 네. 역할입니다. 네. 더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